2023년 설 연휴를 시작하는 빅매치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합니다. 이 경기 사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모두 부진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요새 축구 볼맛 안 난다 하시는데 반전의 드라마를 토트넘이 만들 수 있을지, 아스날과의 경기 참패당한 이후 토트넘이 이 맨시티와의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한 데이터와 최신 정보를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원래 전반기에 열렸어야 됐던 경기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여왕서거라는 큰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년돼 가지고 이제 1월 20일 설날을 앞두고 열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도 사실은 한국의 명절과 좀 겹쳐요. 네. 원래 전반기에는 추석 연휴에 딱 예정돼 있던 경기였는데 이게 이제 연기가 돼서 설 연휴에 치르게 됐다. 우연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 명절에 잘했었거든요. 명절에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맨체스터 시티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맨시티의 올 시즌 첫 2연패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패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2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했던 거는 이제 코펜하겐하고의 챔피언스리그와 리버풀 연전. 이때는 왜냐면 코펜하겐하고의 경기에서는 조금 로테이션을 돌렸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번에는 사우스햄튼하고의 리그컵에서의 탈락은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맨유하고의 더비에서 이제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춤한 상태죠. 그 반면에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벌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게다가 전반기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우스햄튼과 리그 홈 경기긴 하지만 4대0으로 크게 이겼었고 맨유와의 더비도 6대3으로 크게 이겼는데 이때는 솔직히 후반전에 맨시티가 좀 살살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때보다 맨유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경기력으로나 기세로나 조금 맨시티가 많이 떨어졌다. 전반기에 그때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맨시티보다 더 안 좋은 건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3승 1무 5패거든요. 사실 연패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기들이 내용에서 밀리기도 했고 또 이긴 경기들도 본머스전조차도 승격팀을 상대로 한 것인데 지고 있다가 역전했고, 리즈전도 사실 리즈가 좀 흔들리고 있을 때였는데 역전승을 거뒀고, 페리스와의 경기 4대0 대승을 제외하면 모두 다 끌려가는 경기였고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브렌트포드전도 지는 경기였죠.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 쫓아갔는데 양팀 모두 최근에 이런 부진들은 역시 부상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부상자들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도 그래도 그나마 부상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2명인 건데 그 2명이 다 주전 센터백들이죠. 디아스와 스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햄튼하고의 경기에서는 위가 이제 사우스햄튼전 선발 라인업인 건데 라포르트하고 워커가 이제 중앙 수비수 나오고 고메스하고 칸셀로가 좌우 윙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이때 고메스도 털리고 워커도 털리고 칸셀로는 오른쪽 풀백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완패를 당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맨유하고의 더비 경기, 이때는 그래도 수비 라인이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칸셀로도 왼쪽 가니까 마침내 정신 차리고, 아칸지랑 아케가 상당히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워커도 이전 경기들보단 나은 모습이긴 했었는데, 약간 조금 오심성, 오프사이드 논란 때문에 그때 이제 흔들리면서 그때 연달아서 2실점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던 거였죠. 어찌됐거나 논란을 떠나서도 맨시티 수비가 이전만큼 견고하지 않다. 특히 후벤 디아스가 맹활약을 하면서 우승했던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공격력이라든지 패스플레이라든지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런 화려한 축구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비가 아주 강력한 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디아스하고 스톤스 콤비를 가리켜서 다이아스톤이라고 불렀었죠. 대단한 그 평가를 받았던 그 2명이 일단은 조금 빠져있다. 이번 경기도 아마 디아스와 스톤스는 이제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정상의 수비력을 보이기는 어려운데, 토트넘의 문제는 이제 중원에 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전에도 어려운 경기를 할 때 벤탄쿠르가 거의 원맨쇼를 펼쳤고 중원에서 솔직히 중원을 떠나서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이후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뛰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가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은 이번 시즌 한정으로는 케인하고 이제 벤탄쿠르 이 둘의 활약상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벤탄쿠르가 빠지면서 중원이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바람 축구다, 재미없는 축구, 중원이 실종된 축구를 했고,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중원 문제가 크게 드러났어요. 그건 이제 저희가 분석 영상도 올리긴 했지만요. 진첸코가 좁혀갖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좀 중원 싸움, 숫자 싸움에서도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웨데고르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웨데고르가 귀중한 추가골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활약상도 상당히 좋게 가져가면서 이 경기 최우수 선수급의 활약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경기뿐 아니라 꾸준히 잘해왔기 때문에 일각에서 특히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도 논평을 할 때는 올 시즌 웨데고르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자카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패스 실패한 거 저 왼쪽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위쪽 위에 있는 거 저게 막판에 84분경인가 이상한 노루 패스 해가지고 저랬던 거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98%의 패스 성공률 자랑인데 이거는 그만큼 원래 자카면은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압박에 약하다. 그리고 그 상대가 빠르게 치고 왔을 때 거기서 조금 스피드가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맥을 못 준다는 게 있었는데 그냥 수월하게 그냥 공간 나면 이 선수는 패스 마스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아스날 입단 이후 최고의 시즌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그게 뭐 전술적인 변화의 문제도 있지만 또 토트넘과의 경기 같은 경우에 토트넘이 압박이라든지 미드필드 운영이 훨씬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카의 장점만 드러났던 경기. 웨데고르도 자카도 장점을 많이 보여준 경기였고 실제로 점유율을 보더라도 토트넘은 중원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점유율 자체는 토트넘이 근소하게 앞서긴 했지만요. 이게 구역별 점유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수비 진영에서 33.2%, 아스널 수비 진영에서는 22.1%.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다는 거죠. 특히 전반전은 아스날이 토트넘 진영에서 36%의 점유율을 가져갔었죠. 거기다가 이제 PDT라고 저희가 뭐 얘기하는 그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57대 43. 그러니까 이게 아스날이 사실상 앞선 경기였다라고 점유율 측면에서 6대4로 앞선 경기였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사실 뭐 그런 아스날을 상대로도 고전했던 토트넘인데 맨시티 역시 사실 이런 점유 능력이라든지 공격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최고의 팀이고 사실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 수석 코치 출신이고 그렇죠. 올 시즌에 뭐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제주스를 포함해서 진첸코나 맨시티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아스날이 맨시티 이중대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으니 맨시티를 상대하는 그 경기 흐름도 토트넘은 조금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술이 닮은 꼴이에요. 완전히.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 팀들이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움직임은 3-2-4-1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5채널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톱이 있고 이제 그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그 이제 좌우 윙들이 상대 측면을 파헤치는 그래서 5채널로 상대를 공략하는 공격 방식을 가져가는데 이를 위해서 왼쪽 풀백들이 다들 좁혀서 들어와서 홀딩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그렇죠. 아스날에선 진첸코 그리고 이제 뭐 맨시티에서는 칸셀로가 그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칸셀로가 안 나오고 루이스가 오른쪽 풀 빼고 나올 때는 그럼 루이스가 좁혀서 들어오고 왼쪽이 도리어 이제 센터백처럼 운영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쪽 풀백은 센터백처럼 움직이면서 백스리를 구동하는 이런 식의 똑같은 형태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웨데고르가 오른쪽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바로 더블라이너가 하는 거.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서 사이드를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스루패스를 찔러놓거나 직접 문전까지 들어가거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혼란 선수에게 너무나 좋은 패스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맨체스터 더비에서 비록 맨시티는 졌지만은 더블라이너는 이 경기에서 도움을 올렸거든요. 도움을 올리면서 벌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움을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 내용이었어요. 더블라이너 여전히 폼이 좋다. 다만 토트넘 입장에선 이런 중원의 열쇠를 좀 만회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앞둔 공식 사전 회견에서 벤탄쿠르가 돌아왔고 뛸 것이다. 그러면서 기쁨을 표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토트넘 공식 공홈에도 임포턴트 플레이어라고 표현했죠. 이게 콘테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건데 여기서 또 이제 피에르와 함께 즉 호이비에르와 함께 이 두 선수가 우리 팀의 중원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던 선수인데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좋은 커플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벤탄쿠르가 좀 없어서 우리가 힘들었던 거다. 벤탄쿠르가 왔으니까 잘 될 거야. 기대해도 좋아.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의 또 다른 고민은 역시나 이제 요리스 골키퍼죠. 요리스 골키퍼가 그 월드컵 이후에 빌라전에도 실책에 의한 실점을 허용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또 아스날전에도 실책에 의한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벌써 그 4골을 실책에 의한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고요.
그것도 2배 이상 많은 수치고요. 요리스의 이런 실책들로 인해서 토트넘 역시도 실책에 의한 실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가장 많아요. 사실 토트넘이 잘할 때의 경기, 잘할 때의 시즌을 보면은 요리스도 폭풍 선방을 하고 그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이후 역습으로 예를 들어서 맨시티와 경기라고 예를 들면 몰리고 밀리고 좀 내려서다가도 위기를 딱 막아내고 빠른 역습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줘서 이렇게 손케 듀오가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중원 싸움은 항상 밀렸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 중원 싸움에서 밀린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밀려도 위기여도 요리스가 막아내거나 수비수들이 좀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해주고 그리고 뒷공간을 활용했는데 지금은 밀릴 때 요리스가 실책하고 혹은 밀리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는 좀 안전하게 뒤에서 공을 돌릴 수도 있는 시점에도 실수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토트넘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불안해서 계속 뒤로 밀리게 되다가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도 올라가지 못하고 사실상 골이 세트피스나 실제 세트피스 골 가장 많잖아요. 토트넘이. 아니면 크로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의도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과 밀려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건 다르거든요. 주도권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토트넘은 똑같이 점유율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거기에는 요리스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맨시티에는 홀란드가 있잖아요. 홀란이 이제 속도도 빠르니까 배후 침투도 굉장히 능하고 또 이제 높이도 있는 선수인데 일단 요리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원래 못하기로 소문났었어요. 그 스위퍼 클리어링이 1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이 스위퍼 클리어링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와서 골키퍼가 공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요리스가 활동 반경이 넓지 않은 좀 예전 시대의 골키퍼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더브라이너가 스루 패스에 찔러주고 홀란드와 이제 그 요리스가 경합하는 과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그 소유권을 혼란이 가져가면서 골을 넣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요리스의 이런 문제 때문에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높이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펀칭 횟수도 5회로 이제 공동 11위. 이것도 중위권을 살짝 못 미치는 수치. 왜냐면은 11위가 4명이에요. 그니까요. 여러분, 이건 밑에서 보면은 공동 6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위권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골키퍼 하이클레임스. 이건 이제 높이 경쟁에서 이제 쳐내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경합에서 이겨내는 이 횟수도 14위로 공동 13위. 결국에 이제 홀란이라는 선수가 빠르고 높이도 좋고 결정력도 좋은데 지금 요리스가 그 빠른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고 높이도 막지 못하고 또 순발력도 떨어지니까 홀란에게 골을 안 먹을 수 있겠느냐. 골키퍼가 그래도 정상급 팀이면은 7.2기가 있어도 한두 개는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또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홀란이 조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입단 이후에는 가장 안 좋은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와가지고 그러니까 2경기 연속 골을 넣지 못한 적도 없거든요. 그쵸. 그 한 경기 못 넣으면 그 다음에 꼭 넣었어요. 근데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이게 이제 월드컵 때 푹 쉬었잖아요. 월드 끝나자마자 리버풀과의 경기 시작으로 3경기 연속 골 넣으면서 많이 좀 굶주렸구나 느낌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첼시와의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사우샘튼전은 교체 출전이었지만 역시 들어가서 영향력이 없었던 것뿐 아니라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사실 홀란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도 크게 뭔가 이렇다 할 기억에 남을 장면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의 득점 가뭄을 조금 해소할 필요성인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혼란 자체 폼도 지금은 조금은 떨어진 것도 맞고요. 반면에 이제 그 혼란에 맞춰서 패스 찔러주는 선수가 맨시티에서는 보면은 더브라이너하고 균도안 이 정도가 잘 맞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러니까 맨시티 자체가 점유하는 축구고 만들어가는 축구다 보니까 혼란이 뛰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바로 찔러주는 선수들이 좀 없어요. 역습 과정에서도 보면 특히 포든하고 베실바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드러나거든요. 이 선수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지만은 혼란하고 이제 궁합 문제에 있어서 역습 상황인데 패스 딱 받았을 때 바로 찔러주면 혼란한테 기회가 나올 때
다시 이렇게 키핑을 해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안 맞게 되는 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조금 조정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란이 결국에 수비를 등진 상태거나 에워싸인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또 많은 상대 팀들의 혼란에 대한 대비도 늘렸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경기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3백을 쓰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뭐 로메로 선수가 붙든지 터프하게 뭐 호이비에르가 붙어주든지 혼란 선수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조금 속도감 있는 패스를 하지 못한다면 혼란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냥 맨시티와 아스날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감. 전술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아스날은 예전에 그 사네 스털링이 좌우에 섰을 때 그때 느끼게 할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측면으로 치고 들어가요. 사네하고 스털링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윙어로 빠르게 치고 가가지고 폭을 넓히면서 빠르게 공격들을 전개를 했었는데 지금의 맨시티는 그러지 못하는데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사카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측면을 파고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의 속도감이 더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맨시티는 빠른 선수들이 거의 없고 이제 기술 좋은 선수들이 측면에 많이 서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아스널을 맨시티 이중대다 뭐 이렇게 좀 아스날 팬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순위도 그렇고 경기력도 그렇고 그렇죠. 기세도 그렇고 아스널이 맨시티보다 더 전력이 강한 팀입니다. 반대로 보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스널보단 약한 맨시티니까 아스널전에 얻은 교훈을 잘 느끼고 반성하고 준비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약을 너무 하시는데요. 아니 어디가 더 강하고 약하고 그건 아니고 지금 더 전술적으로 저는 뭐 객관적인 전력은 여전히 맨시티가 더 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더 전술적으로 구동이 잘 되는 팀이 아스널이거든요. 선수 개개인만으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다. 전술을 하나의 팀으로 얼마나 잘 아우러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아스날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뭐 양 팀의 그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인 건데요. 당연히 뭐 토트넘이 역사적으로는 더 좋은 팀이었다 보니까 27승 7무 16패로 앞서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10경기 맞대결 성적은 굉장히 비등비등해요. 5승 1무 4패로 맨시티가 1승 더 많을 뿐인데 이게 그러니까 역학구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서 4승 1무로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이 4승 1패로 이러면서 거의 그 동률을 이루게 된 거거든요. 게다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막상 토트넘을 상대로 2경기를 다 졌다. 그리고 이 최근 토트넘의 맨시티전 강세의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 손흥민 선수가 원래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다른 데선 강했어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 상대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그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유일하게 패배한 경기에선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없던 것이지 최근 말씀하신 4승 1패의 4경기에 모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었다. 특히 2019-2020 시즌에 2대0 홈 경기 승리 당시에도 골을 넣었고 또 2020-2021 시즌에도 골을 넣었고 특히 지난 시즌에는 개막전에 그 아주 중요했던 솔로골 거의 이건 혼자 만든 골이었거든요. 그 골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케인 선수가 골을 넣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골이 없었지만 최고의 활약은 손흥민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준결승으로 견인을 해서 이제 준우승에 있어서 해당 시즌에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분수령이 됐던 거는 맨시티전 손흥민의 활약과 그리고 아약스전 모우라의 미친 해트트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케인이 부상 때문에 고전했는데 손흥민 선수, 모우라 선수가 맹활약을 했었고 그 뒤로 손흥민 선수는 꾸준히 이제 토트넘의 에이스로 우뚝 섰던 것인데 그만큼 맨시티전은 손흥민 선수 개인에 있어서 토트넘 내에서의 입지를 좀 다지고 또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다만 어쨌건 간에 유일하게 최근 5경기에서 패했을 때가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최근 조금 주춤하다는 거 이거는 토트넘한테 있어서는 약간 좀 불길한 징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나골절 부상이었는데 그래도 아스날과의 경기는 마침내 마스크를 벗고 선발 출전을 처음으로 했고 아마 이번 경기도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고 이제는 경기를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좀 맨시티와의 경기를 좀 치르면서 좋은 기억이 있는 맨시티전에 반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득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진한 경기력이 나오니까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도 설문조사에서
80%가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손흥민 선수를 밀어내라는 걸 떠나서 조금은 리프레시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히샬리송이 복귀하긴 했으니까 히샬리송 클루세스키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뭐 워낙 그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한테 강하기도 했고 토트넘 쪽에서 어느 정도 볼 배급만 되면은 그건 맨시티를 어쨌건 간에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무기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마무리 짓는 이 패턴으로 요새 계속 재미를 봤던 거잖아요. 맨시티 상대로 유난히 강했던 게 그거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콘테 감독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그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선발에서 빼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합니다. 빼더라도 다음 경기에 빼겠죠. 그렇죠. 아마도. 이번 경기까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쿠루세스키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손케쿨 트리오가 뭐 토트넘 최고의 공격 라인이고요. 미드필드 라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벤탄쿠르가 이제 회복했다고 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가 나오고 수비 라인도 일단은 랑글레보다는 좀 수비력을 그래도 조금 더 갖추고 있는 데이비스가 다이어 로메로와 함께 나서고 오른쪽 윙백은 도어티가 지금 주전이에요. 이제 왼쪽 윙백도 사실은 페리시치가 주전인데 아스날과 경기 세세뇽 써봤잖아요. 근데 세세뇽이 좀 뭐 아쉬웠어요. 세세뇽이 그 경기에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을 동시에 보여줬죠. 저도 조금 뭐 부딪혀주는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긴 했는데 단점은 올라가더라도 크로스가 너무 엉망이었던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또 뚫렸던 장면들이 있긴 한데 어차피 수비는 페리시치도 안 좋긴 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걸 크로스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페리시치를 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왜냐면은 아칸지가 이번 시즌에 그 맨시티 수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래 기존 주전 선수들이 다 부상이어가지고. 근데 아칸지의 최대 단점이 바로 공중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페리시치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칸지의 단점을 그리고 또 아케도 공중볼에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선수가 다 높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페리시치 크로스를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또 손흥민 선수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공략하다 보면 허점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 흔들리다 보면 뭐 틈이 생길 수 있으니 또 클루세스키와 벤탄쿠르가 있을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떨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선발 명단이 예상이 되고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릴리시 마레즈의 선발 출전을 호스트코드닷컴에서 예상을 했네요. 아무래도 요새 포든하고 벨실바가 살짝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월드컵 이후에 좀 그러고 있죠. 반면 이제 그릴리시는 월드컵 이후에는 최근 폼이 상당히 좋으면서 그 공격 포인트들을 계속 올리고 있고 마레즈도 뭐 지난 첼시전에 골을 넣었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든과 또 베르나르도 실바도 결코 뭐 선발 경기에서 밀릴 실력의 선수들이 아니죠. 도리어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그 선수들이 훨씬 많죠.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혼란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김도환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베실바 선수를 밑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로드리 더브라이너는 나오는 거고 그렇죠. 저거는 무조건 고정이고 혼란, 로드리, 더브라이너는 확고하고 나머지 세 자리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에서는 여기서는 리코 루이스를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저는 칸셀로와 루이스를 동시에 배치는 안 할 걸로 봐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백스리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둘 다 좁혀서 들어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쓰고 그러면서 뭐 왼쪽에 아케가 간다거나 왼쪽 풀백에 그러면 이제 라포르트가 센터백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토트넘이 케인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을 이번 시즌에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서 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라포르트를 센터백으로 주전으로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루이스가 뭐 오른쪽에 왼쪽에 아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칸셀로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죠. 결국 가르디올라 감독이 큰 경기마다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전술적인 해법을 내놓다가 명장병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또 토트넘을 대비한 수비 라인을 구성할지가 이번 경기 관건일 것 같고 토트넘은 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토트넘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맨시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시티도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연패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전력을 다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더 나았었고요.
거기다가 벤탄쿠르가 돌아온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상 컨디션 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클룹세스키도 후반 가서 살아났잖아요. 전반전은 안 좋았었잖아요. 이런 현상이 벤탄쿠르한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전 고전하다가 실점하게 되면 힘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세는 분명히 토트넘이 더 안 좋은데요. 과연 이 경기 사실 토트넘이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부담이 또 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성상으로 또 지금까지는 이제 토트넘이 매치때 강했던 면이 있긴 해요. 문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수비가 됐기 때문에 후역습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은 특히 최근은 선수비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망치고 전반전에 실점하면서 시작해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계속 먼저 실점하면서 경기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콘테 감독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맨시티와 경기를 앞두고 또 맨시티 선수들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서 또 잭 그릴리시 선수 최근 맨시티 공격 라인에서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는 그릴리시의 정밀 분석과 풀스토리 이미 영상으로 공개되어 있고요. 또 수비 라인의 부상 속에 떠오른 또 펩 가르디올라가 사랑한다고 하는 수비수 아칸지 스토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